네, 박정현의 한판 승부 CBS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간 쟁점부의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한판 직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권중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차가 좀 특별히 막혀서 늘 오는 일찍 대로 도착하는 김재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얄미울 것 같아. 훅 이렇게. 예, 네. 권중 비대위원이 꼭 도봉갑에 도전을 하시라 믿습니다. 진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 그 대통령의 도스태핑 중단이 속보로 떴고 오후에는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늘부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김재섭 당협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뉴스? 뭐 요즘 말로 차라리 좋아 뭐 이런 말이죠. 차라리 좋아. 네, 차라리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슬슬 저는 조금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장려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예. 사실은 이제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정쟁의 소재로 돼버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도 좀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그 전에 계속 도어스태핑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오해하면 좋겠다,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좋겠다. 근데 여하튼 중단된 것 자체는 유감스럽긴 하지만 예. 조금 더 다져가지고 방식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정쟁 휩싸이지 않도록 정말 대통령의 말이 천금같이 국가의 방향이나 국가의 철학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무거운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뭐 명분이 어떻든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거운 방식. 네,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몰아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오후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 우리 대변인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대변인도 어느새 빨리 임명을 해야 될 테고. 부대변인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네. 대변인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처청이 사실은 그 정책의 핵심 담당자들인데 그 부처청의 대변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예. 대통령 하나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대답하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도어스태핑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차라리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대안적 논의가 가능할까요? 두 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국민과의 소통이고 어떤 국민들의 정책을 알리고 소통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혁 비대위원 어떤 방식이 좀 좋다고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그 고민은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겠죠.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별로 도어 스태핑 이퀄 언론 자유다라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도어 스태핑은 예를 들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언론 좀 부정적인 언론과의 어떤 그 논쟁이랄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김재섭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모든 예. 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경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단어 하나 잘못 썼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막 그래 후다닥 얘기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게 그 소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네.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예. 사실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돼서 대통령 얼굴을 도대체 무슨 기자들이 볼 수가 없다. 청와대에서 그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건데 예. 이건 또 너무 극단이에요. 이쪽에 극단이었다면 너무 매일 하니까 예, 이게 또 너무 하민수 극단이에요. 대변인.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잘한 일이다. 잘됐다, 잘한 일 예. 하면서 조마조마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지켜보는 것도 그랬다는 거 보니까 특히 지금의 이제 현 여권분들이 대통령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 할 때마다 무슨 사고 날까봐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느낌이 예. 있으셨던 근데 실제로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여러 가지 설화에 버금가는 얘기들 말씀을 많이 했죠. 예, 뭐 전 예. 정부 탓을 많이 한다든지 네. 뭐 검찰 인사들 뭐 그때가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계속 쓰겠다고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예. 설화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까지 저는 근데 이번에 MBC 말고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부분 다 했어요. 그냥 딱 서셔가지고
뭐 어떤 질문에도 본인 얘기 다 해버리고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분명히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정제된 메시지를 드린다든지 해야 예. 되는데 초기에는 특히 그게 안 됐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곤란한 질문 있으면 무시하고 가다가 이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하기에 뭐 악의적이다 뭐 이런 식의 막 일방적으로 뱉어놓고 예. 가다 보니까 MBC 기자가 더 질문 안 받고 가니까 예. 무엇이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뭐 도어 스태핑을 대통령이 하는 건데 나 더 이상 못해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의 이런 언론 탄압 전국 이런 국면에서 이걸 또 끊어버리고 옆에다가 또 가림벽을 설치하고 이건 아니다. 예. 정말로 외국의 유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 언론 탄압, 현 정부의 언론관을 이렇게 날카롭게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예.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편집인들이 들어가 있는 한국 편집인 협회도 MBC 탑승 거부하면 안 된다. 전용기 태우라고 성명도 냈습니다. 근데 한 발 더 가가지고 광고도 중단시켜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아예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질문도 끊겠다. 도어 스태핑도 끊겠다. 다른 기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극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은 전 비대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요즘 좀 비상식적인 기사들이 나와서 사실 그 기사의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하. 근데 이번에도 도스태핑 중단의 근거가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한 도스태핑 안 하겠다. 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부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러니까 누가 도스태핑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면서 예.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예를 들면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단 게 가짜 뉴스라고 인정되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다시 그렇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악의적입니까라고 할 법한 질문을 했는데 그걸 근거로 이런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뭐랄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느낌이었고 예. 사실은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또 잘 하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연 이제 기자들에게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겠다?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예의가 없다 하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자, 두 분이 기자시니까 자, 슬리퍼 신으면 이거 예의 없는 겁니까? 김종혁 비대위원님? 예의가 없는 거죠. 예를 잘못했다. 들면 법관이 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법관이 들어오실 때 왜 우리는 다 기립을 합니까? 그리고 법관은 왜 의관을 정지하고 나오십니까? 예. 그리고 상가에 가거나 결혼식장에 갈 때 우리가 상가에 갈 때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가지 거기서 무슨 꽃무늬 옷 입고 그렇게 가지 않죠. 반바지 예. 입고 슬리퍼 신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느 장소든지 그 장소에 걸맞는 그런 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 드레스 코드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보면서 아니 지난번에 그 영국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무슨 저 귀족만 쓰는 그 검은 뭐 망사 모자를 썼다고 그게 무슨 예절에 어긋난다고 사실 그것도 다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장소에는 그 장소에 걸맞는 복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하고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왜 물만 냉수만 주고 앉았느냐? 그것도 외교 예절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지 않았어요? 사진 공개되면서 예. 그러면 아니 슬리퍼를 신고 저는 듣도 보도 못하는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해봤고 저도 워싱턴에 가서 뭐 백악관에서 기자들도 봤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겁니다. 분명히 과한 것이고. 슬리퍼 신는 것 자체도. 그리고 그것도 과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갈 때 막 뒤에서 막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뭐가 악의적인가요? 라고. CNN에서 예. CNN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세요. 가짜 뉴스 없어져야 될 방송국 온갖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인가? 예. 라는 그런 진짜 악담을 퍼붓는데 예. 그 CNN 기자 딱 서서 아주 정중하게 예. 대통령 각하 그렇게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 난 I don't agree with that 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저 마이크 빼서
얘기하니까 백악관 직원이 와서 마이크를 막 뺏으려고 해요. 예. 그런데도 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가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품격과 태도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 뒤에다 뭐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셨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그 언론사의 자기보다 한참 선배이기도 한 그 비서관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함을 치고 말을 이런 것들이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언론은 품격 있는 언론이 되고 품격 있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대통령은 좀 더 친절하게 언론을 대응하시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야 본인이 어느 대통령이 뭐 끝까지 다 앉아서 대답을 다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일을 보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얘기를 듣다가 뭐 이건 내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면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그렇게 뒤에다 대고 뭐가 악입니까? 한민수 근데 대변인. 예. 윤석열 대통령의 롤모델이 트럼프입니까? 자꾸 트럼프 비유를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 뭐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따라한 게 좋겠고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악의적이라는 표현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더라도 그다음에 가짜뉴스 탑승 거부를 왜 했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수호를 위한 뭐 다른 무슨 조치다 이런 얘기 듣고 예. 그 출입 기자가 어떻게 다시 질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하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의원 입에서는 뭐 국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 두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국회 앞에 가보세요. 소통관에 가면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 기자 많습니다. 진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림막을 설치 안 하면은 대통령 오는 모습이 다 보여요. 기자실에서. 예. 그러면 저기 일할 때 대통령 빨리 오면은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처럼 슬리퍼 대통령 던진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왜 본질을 자꾸 흐립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본질은 이게 질문은 아니에요. 이제 언론 출근길 탄압이 본질입니다. 문답을 중단한 대통령. 지금 이제 언론과의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인가? 이 부분 MBC와 지금 대통령실의 갈등이 갈수록 좀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 뭐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 기왕 더 싸워야 됩니까? 기왕이 이렇게 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MBC가 가지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 민주당의 주요 세력들이 사실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분들, 언론의 독립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인데 결국 정권을 잡고 나서도 공영방송을 어떤 친정권적인 성향으로 유지시키면 좋다는 그 절대반지를 놓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절대반지를 껴놓고 결국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게을리했었고 결국 정권의 편에 있었을 때 그걸 방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계속 여야가 뒤바뀌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방치가 됐던 문제고 예. 결국엔 그런 거 아닙니까?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은 여당 인사가 6, 그다음에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여당 친화적인 구조로서 이 사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 정말 언론 독립을 생각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의석수 많을 때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방치해 놓고 나서 결국 문재인 정부 내지는 민주당의 친화적인 방송이 계속 나온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도 여기서 달게 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성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권력이 언론을 제도적으로 탄압한다든지 아니면 법으로서 뭔가 뭐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정치도 얼마든지 언론을 비판할 수 있고 언론도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갈등이 그래서? 계속 되는 이상 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정말 여야가? 공영방송에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들을 빨리 가자.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입장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성향이 당연히 아니죠. 네. 언론도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사안은 어떤 걸로 시작된 거냐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이 녹음되었고 그 녹음된 걸 다 본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언론이 되게 대단히 뭘 잘못하고 말고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달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불쾌할 만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정말로 국익을 훼손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 해리스 부통령이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고까지도 말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또 최종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일단 규정했고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로 인해 국가 안보가 훼손되었고 그것을 막아야 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에 따라서 내가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수석이 말했다고 하면 야 설마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하겠어? 정말 충성 경쟁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대통령 본인께서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되려 우려되는 건 당분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기는 듯이 보이겠지만 언론이 되게 크게 훼손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자분들을 만나면 위축되지 않으세요라고 질문하면 위축된다고 말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여당이 더 보태면서 막 삼성 보고 돈 주지 말라고 MBC한테 막 이런 말을 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주 위험한 사회를 아주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논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요.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 시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죠.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결말이고 그 이제 지금 정진상과 김용이 수사를 열심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관련돼서는 배임이잖아요. 근데 크게 세 갈래가 있는 것이죠. 하나가 이제 민간 사업자를 참여하게 한 것,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예.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게 한 것. 그래서 실제로 7%밖에 지분이 없는 화천대유가 4천억 원 이상의 그 어떤 수익을 거둬들이게 된 부분. 마지막으로는 제1공단이랑 분리해서 개발시키면서 사실상 그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건 소위 말해서 위에 오더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예. 최종 결정자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고 당연히 시장으로서 했어야 되는 권한들을 행사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의 방향성 자체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 너머의 관역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가 앞으로도 빨라질 알겠습니다. 거다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허술하게 짝이 없는 가공의 사건을 조작하지 말고 진실과 증거로 말해라 논평하셨는데 반론해 주세요. 오늘 한 건 아니고 저 영장을 쳤을 때 예.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써왔던 예. 뭐 저기 유동규 씨는 진작에 나왔고 네. 남욱 씨는 오늘 나왔나요? 네. 하고 또 좀 있으면 김만배 씨도 풀려나고 그분들은 다 풀려나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진술이 지금까지 재판이 한 60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있었는데 그동안 진술이 있다가 정권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확 진술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라고 엮기 위해서 뭐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숱하게 씁니다. 뭐 저도 기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영장을 봤는데 그 숱하게 쓰는데 보면 기본적 팩트도 틀려요. 성남시에서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을 했으며 사무장 안 했습니다. 근무도 안 했고 그랬더니 검찰 관계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적었는데 자꾸 그 언론도 그렇고 여기 인터넷에도 있고 하니까 썼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체포하는 영장에 확인도 안 하고 썼어요. 예. 또 유동규 씨가 3천만 원을 정진상 씨한테 준다고 하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갑니다. 예. 엘리베이터 가면은 그 CCTV가 있을까봐 피해서 올라갔다고 해요.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변호인들이. CCTV가 4대나 있어요. 그 계단에 다 비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은 정말 무죄예요. 저는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거기에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밝히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령 뭐 700억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작년에 구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재판받는 동안 모두 유동규 씨라고 했어요.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만배 씨부터 해서 남욱 씨, 유동규 씨, 정민용 씨 전부 다 유동규가 천화동인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뭐 공제하고 나면 428억이 남는다. 김만배 아니 유동규 김용, 정진상 셋이 142억씩
약정했다 했는데 최근엔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유동규 씨가 그 안에 내 돈 없다고 했어요. 그럼 700억에서 이른바 마무리해 영원이 됐어요. 영원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진술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증을 좀 내놓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 짧게 예, 말씀드리면 김재섭 이게 당협위원장. 지금 진술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맥락을 보셔야 되냐면 남욱도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 했던 모든 진술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오늘 남욱이 나와서 바로 한 소리가 무서워서 얘기 못했다는 얘기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그때랑은 완전히 진술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이재명 그 대표는 대선에서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은 훨씬 진술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독박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남욱이라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시장 실 거다라는 이야기, 성남시장 실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황이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변인 일단 한 짧게 말씀만 하시고.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00페이지 되는데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갈 생각도 없었을 때 그분들이 다 녹취를 했어요. 예. 수년 전에. 그 녹취에 그 배당 관련해서 김만배가 얘기하고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야 이거 네 거다 보니까 유동규가 비밀인데 왜 이런 데서 얘기합니까 하고 정영학가 몰래 녹취를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만약에 김용이나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배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알겠습니다. 숱한 녹취록에 김용의 용자나 정진상의 정자가 한 번이면 나와야 돼요. 권지웅 비대위원 한 번도 발언하시고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기 때문에 혐의가 있음에 좀 더 힘이 실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김용과 전진상이 돈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것이 이재명에게 이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 이재명 측이라고 불리는 것의 사실은 본질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이 갔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은 사실은 자신이 뇌물수수자가 아니라 그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면 형사적인 이익이 있음을 전제해서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 마무리하실까요? 아니 예. 저는 뭐 이게 그 전체의 그림은 그동안 저희가 의심을 해왔던 도대체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어떻게 해서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든 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예. 그리고 왜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아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해서 이들에게 갈 수 있게 했느냐.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 이게 다 핵심 궁금증이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증언들 유동규 씨나 또 오늘 이제 이 남욱 씨는 원래 검찰을 안 내보내겠다고 그러는데 법원이 내보낸 거 아닙니까? 예. 내보내서 이 사람이 또 했던 얘기가 다 맞아요, 악의가.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해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라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저희가 무엇인지는 향후 또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분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